숨막히는 열기가 아스팔트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8월의 태양은 자비 없이 훈련장을 내리쬐었고 그늘 한 점 없는 연병장은 거대한 불판과도 같았다. 병사들의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이곳은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72보 병연대. 군기가 엄정하기로 소문난 부대였다. 그러나 그 군기는 엄정함이라는 단어로는 포장할 수 없는 폭력과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강태식 대위가 있었다. 흡, 흑. 방금 막 총검술 훈련을 마친 이수와 이병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갓 20살을 넘긴 앳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체력의 한계였다. 다른 남군 병사들도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참 여군에게는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 모습을 강태식 대위가 놓칠 리 없었다.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한 듯한 번득이는 눈으로 그가 이수와 이병에게 다가갔다. 187쯤가 넘는 거구.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근육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주변 공기마저 짓눌렀다. 뭐야? 이수와 이병, 벌써 퍼진 건가?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수아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리며 대답하려 했었다. 아, 아닙니다. 잠시 현기증이. 현기증. 강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시선이 연병장 구석에 놓인 식수 보급용으로 가져다 놓은 얼음물 통으로 향했다. 통 안에는 아직 녹지 않은 가거름들이 가득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더 덥다 그릇이야. 나직하게 던져진 질문에 이수아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아니라고 대답해야 했지만 이미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강대위는 성큼성큼 얼음물통으로 걸어가더니 옆에 있던 양동이를 집어들고 그 안에 얼음과 찬물을 가득 담았다. 철렁.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연병장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했다. 강대위에게 밉보이는 날에는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위는 얼음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이수와 이병 앞에 섰다. 쓰러진 병사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비뚤어진 쾌감만이 가득했다. 좋아. 내가 특별히 시켜주지.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양동이를 기울였다. 악! 얼음물 세례는 말 그대로 벼락처럼 쏟아졌다. 불볕더위에 달아오른 피부에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자 이수아는 비명을 질렀다. 살이 찢겨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차원의 급격한 변화로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흠뻑 젖은 군복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몸을 감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가늘게 몸을 떨었다. 강대위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어때? 이제 좀 시원한가 정신이 번쩍 들지. 그때였다. 연병장 한쪽 구석. 보급품 컨테이너 박스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막 부대로 전입 온 보급장교 박유진 중이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처럼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체구는 작고 호리호리했다. 전투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어울릴 법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상. 강대위를 비롯한 부대원 대부분은 그녀를 본부에서 낙하산 타고 온 편한 보직의 여군 장교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박유진은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분노도, 동정심도, 놀라움도 없었다. 그저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는 감시 카메라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서 떨고 있는 이수와 이병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강태식 대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가였다. 분석이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앞둔 검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잔인한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썩은 부위는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강태식 대위의 저 행동은 그 부패의 깊이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 조각이었다. 박유진 중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그곳에는 지난 일주일간 그녀가 보고 들은 모든 부조리들이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과 함께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금 새로운 한 줄이 추가될 차례였다. 8월 12일 14시 30분 연병장, 강태식 대위, 이수아 입영대상 가혹행위. 연병장의 열기는 여전히 숨 막혔지만 박유진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갑고 고요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날 밤 부대 박 장교 숙소 근처에 위치한 작은 식당은 강태식 대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목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훈련의 고됨을 핑계 삼아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는 술자리였다. 불판 위에서는 삼겹살이 지글거리며 익어갔고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술자리의 주인공은 단연 강태식이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우렁찼다. 역시 훈련 뒤에는 이 맛이지. 강대희가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외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민준 중위가 아첨하듯 맞장구를 쳤다. 강 대위님 덕분에 오늘 부대 군기가 바짝 잡혔습니다. 특히 그 이수와 이병 말입니다. 계집애가 빠져가지고는. 대위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강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낮의 일을 회상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적이며 거들먹거렸다. 요즘 애들은 정신력이 빠져서 문제야. 특히 여군들은 더하지. 체력도 안 돼. 징징거리기나 하고. 무슨 소꿉장난하러 군대 왔나 여자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딱이야.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이었지만 동석한 장교들 중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낄낄거리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에게 강태식은 단순한 선임 장교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단 법무참모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었고 외삼촌은 육군본부의 유력 인사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배경을 등에 업은 강태식의 부대 내 권력은 막강했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곧 출세의 지름길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술잔을 채우던 최진호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그 새로 온 박유진 중위.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대위님께서 이수와 이병 군기 잡으실 때. 멀리서 계속 쳐다보고 있던데.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박유진, 일주일 전 사령부 직속 명령이라며 뜬금없이 연대로 전입 온 보급 장교, 늘 조용한 표정의 말수도 적고 작고 마른 체형 때문에 군인이라기보다는 대학원생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강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아, 그 책상 아가씨 신경 쓸 거 없어. 하루 종일 컨테이너 박스에 처박혀서 서류나 들여다보는 애가 뭘 알겠어. 아마 우리 같은 전투병과 장교들이랑은 말 섞는 것조차 무서워서 벌벌 떨걸. 하긴 그렇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유약해 보입니다. 삐번하지 뭐. 어디 높은 분한테 빽 써서 편한 보직으로 온 거겠지. 그런 애들이 제일 한심해. 군복만 입었다고 다 같은 군인인 줄 아나. 강태식은 박유진을 자신의 권력과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한 또 다른 배경 소품 정도로 취급했다. 그의 오만한 세상 속에서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는 그저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술잔을 높이 쳐들며 다시 한번 외쳤다. 자, 그런 재미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마시자고. 우리의 빛나는 군 생활을 위하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책상 아가씨가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목을 옥죄어올 치밀한 그물망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태식이 컨테이너 박스라고 비웃던 박유진 중위의 임시 사무실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허름한 외관과 달리 컨테이너 내부는 그녀가 가져온 각종 서류와 파일들로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지난 3년간의 연대 보급 물자
신청 및 불출 기록을 꼼꼼하게 대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 속에서 그녀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이상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유류 신청량의 미세한 증감 패턴, 특정 업체의 피복 및 장구류 납품 횟수, 그리고 폐기 처리된 장비 목록, 각각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조각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림의 중심에는 어김없이 강태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부하들을 괴롭히는 폭군일 뿐만 아니라 부대의 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비리 군인이기도 했다. 박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그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똑똑!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유진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자 문이 살짝 열리고 젊은 병사 한 명이 얼굴을 내밀었다. 어깨에 녹색 견장을 찬 것으로 보아 행정병인 듯했다. 저 박중희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야간 순찰 중에 불이 켜져 있기에 와봤습니다. 병사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부대에서 장교, 특히 강태식 같은 장교와 마주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박유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날카롭고 차가웠던 업무 중의 표정과 완전히 다른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 김일병.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에 놀란 듯 김일병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거라도 또 괜찮아요. 대신 이거라도 하나 마시면서 해요. 박유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캔커피 하나를 건넸다. 김일병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유진은 그의 손에 캔커피를 쥐어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밤이 꽤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고요. 그 짧은 대화와 작은 배려에 김일병은 큰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는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지옥 같은 부대에도 이런 장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중위님. 김일병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이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워 보였다. 박유진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부대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부패한 장교 한 명을 척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공포에 짓눌린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까지가 그녀의 진짜 임무였다. 강태식은 박유진을 유약한 책상 아가씨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진정한 힘은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야만적인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힘은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고 차가운 이성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박유진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 강태식의 추악한 초상화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다. 남은 것은 그의 숨통을 끊어놓을 마지막 한 획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날의 얼음물 사건은 이수와 이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리고 부대원들에게는 더 깊은 공포를 남겼다. 강태식 대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고, 이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주간 정기 장비 점검이 실시되었다. 전 중대원이 개인 지급 장비를 모두 꺼내 연병장에 도열했다. 따가운 햇살 아래 병사들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검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박유진 중위는 보급장교로서 점검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 서류철을 들고 한쪽에 서 있었다. 강태식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대열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의 약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발걸음이 이수와 이병 앞에서 멈췄다. 이병, 이수아, 관물 상태 한번 볼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부터 흠을 잡아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이수아는 잔뜩 긴장한 채로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강 대위는 그녀의 방탄 헬멧부터 전투화까지 모든 장비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흙먼지를 털어내고 작은 흠집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트집을 잡았다. 이게 군인 장비야. 아니면 고물상에서 주워온 쓰레기와 관리 상태가
이따위니 전투력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나.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이수아의 장비는 다른 병사들과 비교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표적 괴롭힘이었다. 마침내 강대위는 그녀의 개인 화기인 K2 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고 가늠쇠를 살펴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개머리판 부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건 또 뭐야? 야간 투시경 거치대? 나사가 하나 없잖아.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총기 부품을 분실해. 이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분명 며칠 전 사격훈련 후 총기를 손질할 때 모든 부품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야, 상관의 지적에 토를 달아. 내 눈에는 이게 있는 걸로 보이나? 강대위는 나사가 빠진 부분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정말로 작은 나사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빼놓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분실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따질 여유는 없었다. 총기 부품 분실은 중대한 군기 문란 행위다. 내년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기강이 해이하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어. 당장 연병장 20바퀴 실시 정신상태를 뜯어고칠 때까지 굴려주마. 연병장 40바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거의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완전 군장 상태로 달려야 하는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처벌이었다. 이수아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휘발리 움직이지 못해 강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이수아가 막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달리려던 순간이었다. 저 강대위님. 조용하지만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박유진 중위였다. 그녀는 언제 다가왔는지 강대위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철을 넘기는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과 마찬가지로 평온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권위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그녀를 쏘아보았다. 뭐야? 박중위, 지금 훈련 상황에 보급장교가 끼어들 땐가? 송구합니다. 하지만 잠시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박유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서류철의 한 페이지를 펼쳐 강대위에게 내밀었다. 그곳에는 장비 정비 및 부속품 교체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한 글씨와 서명이 적혀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이병 이수에게 지급된 K2 소총, 총기 번호 74512의 야간 투시경 거치대 고정 나사는 지난 화요일 마모로 인한 유격 발생으로 정비반에 교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리켰다. 해당 부품은 현재 재고가 없어 보급 대기 중이며 이는 정비반장 초의 상사의 서명으로 확인된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전산상으로는 이미 지급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물 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유진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녀는 강대위를 비난하지 않았다. 단지 사실과 기록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녀는 심지어 전산상의 착오라는 강대위가 체면을 구기지 않고 물러설 퇴로까지 만들어 주었다. 순간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강태식 대위는 서류와 박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의 권위, 약자를 짓밟음으로써 유지되던 그의 질서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것도 그가 가장 무시하고 경멸했던 책상 아가씨라고 비웃던 여자의 손에 의해서였다. 이수와 이병은 멍하니 서서 박유진 중위를 바라보았다. 다른 병사들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공포로 가득 찼던 연병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저 작고 조용한 장교가 저 거대한 폭군에게 맞서고 있었다. 박유진이 만들어준 전산상의 착오라는 퇴로는 강태식에게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가 지금 물러선다면 그것은 일개 보급 장교. 그것도 얕보던 여군 장교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꼬리를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다.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처럼 뒤틀렸다. 그는 박유진이 내민 서류철을 거칠게 밀쳐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닥쳐. 야수와도 같은 고함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여기는 신성한 훈련장이다. 내년같이 책상에 앉아 서류 쪼가리나 만지는 보급장교가 함부로 나설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강태식의 분노는 이제 명백히 박유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공영의 원인이 부당한 처벌을 내린 자신이 아니라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박유진에게 있다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섰다. 위협적으로 부풀린 가슴 근육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은 당장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다. 박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흩날리는 서류에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에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 평온함이 강태식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의 코앞에 멈춰서서 경멸이 가득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중위, 박유진 중위라고 했나? 그는 일부러 그녀의 계급과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렸다. 조롱의 의미가 다분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군대라는 게 뭔지 알기나 해. 이건 그냥 서류상 숫자 노름이 아니야. 강한 군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투력. 그게 바로 군대다. 내년 같은 행정 나부랭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계집, 내년, 행정 나부랭이 같은 단어들은 명백한 모욕이자 성차별적인 폭언이었다. 그는 박유진의 계급과 직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그녀가 만만한 여자라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 몇몇 병사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태식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자신의 그림자로 박유진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뒤덮었다. 보아하니 너도 아주 군기가 빠져먹은 모양인데? 좋았어. 그의 입가에 다시 그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낮에 이수와 이병에게 얼음물을 끼얹기 직전에 지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이수와 이병이 덥다고 해서 내가 친히 식혀줬지. 혹시 너도 머리 좀 식혀줄까? 그것은 단순한 언어폭력이 아니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너 또한 고통받게 해주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수와 이병은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박유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강태식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무시였고 경멸이었다.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게 강태식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결국 이성을 잃은 강태식이 선을 넘고 말았다. 이 계집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손을 뻗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박유진 중위의 군복 멱살을 향해 날아들었다. 상관의 멱살을 잡는 행위. 그것은 군형법상 명백한 하극상이자 폭행이었다. 전 중대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위가 중위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병사들의 얼어붙은 표정, 겁에 질린 이수아의 눈,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뻗어 오는 강태식의 손. 그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박유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차가운 평온함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빙하 아래에서 꿈틀대는 화산의 열기였고 폭풍 직전의 고요한 바다에 이는 작은 파문이었다. 그가 선을 넘었다. 그가 스스로 심판의 문을 열었다. 강태식의 손가락이 막 박유진의 군복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강태식의 손이 박유진의 멱살에 닿기 직전 시간의 흐름이 뒤틀리는 듯한 찰나가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움직인 것은 박유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었다. 싸움의 동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미세했다. 그녀는 그저 상반신을 반, 보 정도 뒤로 살짝 뺐을 뿐이다. 그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강태식의 손은 목표를 잃고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태식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찰내 박유진의 오른손이 그림자처럼 솟아올랐다. 주먹도 손날도 아니었다. 마치 붓글씨를 쓰듯 우아하게 뻗어 나온 그녀의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이었다. 딱! 경쾌하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두 손가락 끝이 강태식의 손목 안쪽,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는 연약한 부위를 정확하게 찔렀다. 그것은 특수부대에서 가르치는 급소 타격술,
혈 액슈에을 짚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다. 규악, 강태식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에서부터 시작된 통증은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팔의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팔을 움켜쥐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강태식 대위가 멱살을 잡으려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물러선 것뿐이었다. 박유진 중위는 여전히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금 전 강 대위를 향해 뻗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고 있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통증은 점차 가라앉았지만 팔을 타고 흐르는 불쾌한 마비 증세와 함께 그보다 더 큰 충격과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방금 대체 무슨 일이... 분명 저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자신의 팔은 왜 이렇게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가? 눈앞에 저 작고 가냘픈 여자가 이 거구의 자신을 손가락 2개로 물러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혼란에 빠진 것은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박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강태식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이 고요한 호수였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베리아의 혹한이었다. 강태식 대위.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계급 뒤에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상급자에 대한 존칭이 아닌 심판 대상의 이름을 호명하는 듯한 서늘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 단어에 힘을 실어 그녀가 말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병장에는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오직 강태식의 거친 숨소리와 박유진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경고라는 단어, 중위가. 그것도 부하 여군 장교가 대위에게, 직속상관에게 감히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선 차원을 달리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병사들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저 조용한 보급 장교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침묵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엄청난 힘을 안으로 갈무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외면 뒤에는 강철과도 같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에 휩싸인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먹이사슬 꼭대기 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포식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연병장을 지배하던 폭력의 질서에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 박유진 중위가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산처럼 서 있었다. 박유진의 경고는 강태식에게 굴복의 기회가 아니라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는 도화선이 되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전연을 굴복시켜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전 중대원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굴욕감이 뒤섞여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박유진을 직접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불가해한 고통이 그의 본능에 공포를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아직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주변 병사들에게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다. 뭐에 멍하니 서서 구경만 할 건가? 당장 저 미친년을 체포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상관을 모욕하고 훈련 지휘체계를 무너뜨린 하극상 현행범이다. 어서 포박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채 강태식과 박유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한쪽은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폭군이지만 명백한 직속상관이었고, 다른 한쪽은 정체는 불분명하지만
그 폭군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준 미스터리한 장교였다. 그들은 섣불리 어느 한쪽에 섰다가 닥쳐올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자신의 명령이 먹혀들지 않자 강태식의 얼굴은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가장 가까이 서 있던 김민준 중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김중위, 내 놈은 귀까지 먹었나? 당장 전현을 체포하란 말이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식의 광기에 어린 외침이 한창인 순간 박유진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언쟁을 벌일 가치조차 없다는 듯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두꺼운 안테나까지 달린 구형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최상위급 지휘관이나 특수 임무 수행자에게만 지급되는 그 존재만으로도 평범한 신분이 아님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박유진은 전화기의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녀가 전화기에 대고 내뱉은 첫 마디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네, 아버지, 저 유진입니다. 아버지! 그 평범한 단어가 그 순간만큼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강태식의 고함이 멎었다. 병사들의 수군거림도 사라졌다. 모두의 시선이 박유진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와 그녀의 입술에 고정되었다. 박유진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용건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흥분도 없이 그저 상황을 보고하는 군인의 그것이었다. 송구합니다. 임무 수행 중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가 아닌 눈앞에 얼어붙은 강태식을 향해 있었다. 현재 위치 제72보 명연대 훈련장입니다. 강태식 대위라는 자가 반복적인 가혹행위와 직권남용으로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강태식 대위. 그녀는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강태식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박유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합참의장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60만 대군을 총괄하는 군인에게는 살아있는 신과도 같은 존재. 그 단어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강태식의 뇌는 회전을 멈췄다. 아버지와 합참의장이라는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끔찍한 조합을 만들어냈다. 현 합동참모의장의 이름은 대장 박진환,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의 이름은 중위 박유진. 박진환, 박유진. 강태식의 입에서 의미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분노와 광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짐승 같은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신의 딸에게 이빨을 드러낸 미친 들개에 불과했다. 다른 병사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기저기서 경악에 찬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합참의장님, 박진환 대장님 아니야? 설마 그럼 박중희님이 의장님의 외동따님. 미쳤다. 강대위 완전히 끝났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연병장을 짓누르던 강태식의 공포 정치는 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이제 연병장을 지배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감히 거스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였다. 박유진은 조용히 통화를 마쳤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를 닫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강태식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리듯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곧 당신을 심판할 사람들이 올 겁니다. 이제 곧 당신을 심판할 사람들이 올 겁니다. 박유진의 마지막 선고는 강태식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생존을 위한 동물의 본능만이 남았다. 합참의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가 평생 쌓아온 오만과 자부심을 한 번에 짓뭉개 버렸다. 그의 경력,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극도의 공포는 종종 가장 어리석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강태식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눈앞에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저 여자만 없애면, 저 여자를 인질로 잡기라도 한다면, 만에 하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미친 망상에 사로잡혔다. 알리띤 연이 그는 짐승과도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박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거대한 몸뚱이가 땅을 울리며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녀를 덮치려 했다. 모든 것을 부셔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다. 박유진은 달려드는 강태식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강태식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녀의 상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옆으로 스르륵 비껴났다. 마치 맹렬한 바람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하고 침착한 움직임이었다.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강태식의 몸은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을 박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껴섬과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옆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지나쳐가는 그의 팔을 한 손으로는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는 팔꿈치를 정확하게 잡아챘다. 쿡! 강태식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유진은 그의 힘에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돌진하는 힘을 역이용하여 잡은 팔을 지렛대 삼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비틀었다. 합기도의 정수인 유원화, 류웬화, 원리를 이용한 완벽한 관절기였다.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강태식의 어깨 관절이 비틀리며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강대위님, 그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은 김민준 중위와 또 다른 장교 한 명이 어리석은 충성심을 발휘해 양쪽에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박유진은 강태식의 팔을 놓아주며 그의 무너지는 몸을 방패 삼아 첫 번째 장교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는 무너지는 강태식의 등을 발판 삼아 가볍게 뛰어올랐다.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킨 그녀의 발이 두 번째로 달려들던 장교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교는 눈이 뒤집힌 채 옆으로 쓰러졌다. 이 모든 것이 단 1, 2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땅에 착지한 박유진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김민준 중위의 명치에 정확하고 간결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중위는 숨을 토해내며 그 자리에 쓰러져 개구리처럼 경련했다. 연병장은 다시 한번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건장한 장교 3명이 연병장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유진 중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방금 전 가벼운 체조라도 한 것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바닥에 완전히 엎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는 강태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등 위에 자신의 군홧발을 가볍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확인사살이었다. 폭군에 대한 완벽한 제압과 굴복의 상징이었다. 더 이상 강태식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가련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들이 책상 아가씨라고, 연약한 여군 장교라고 무시했던 박유진 중위의 몸속에 인간병기 수준의 무술 실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압도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심만이 남았다. 박유진은 자신의 발 아래에서 신음하는 강태식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군인의 힘은 약자를 짓밟는 데 쓰는 것이 아니다. 박유진의 발 아래에서 강태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자신의 세계가 송두리째 파괴되었다는 정신적 충격에 그는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연병장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병사들은 숨 쉬는 법도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하지만 아주 빠르게 가까워지는 육중한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였다. 처음에는 한 대인가 싶었던 소리는 이내 2대로 늘어났고, 그 소리는 단순한 기동 훈련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긴급하고 위압적이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산 능선 위로 검은 점 2개가 나타났다. 그 점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동체를 드러내며 훈련장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UH-60 블랙호크, 육군 항공의 핵심 전력이었다. 하지만 병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헬기의 기종이 아니었다. 헬기 동체 측면에 선명하게 그려진 문장이었다.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을 상징하는 3개의 칼날이 방패를 감싸고 있는 형상, 그 어떤 부대 마크보다도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합동참모본부의 휘장이었다. 합금, 해엄병대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2대의 블랙호크는 훈련장 중앙에 착륙하며 엄청난 하강풍을 일으켰다. 모래와 먼지가 폭풍처럼 휘몰아쳐 병사들은 황급히 팔로 얼굴을 가렸다. 잠시 후 바람이 잦아들고 헬기의 문이 열렸다. 먼저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의 헌병들이었다. 그들의 팔에 둘은 합동참모본부 특별조사단이라는 완장은 그들이 일개 부대의 군기를 잡으러 온 수준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선두 헬기에서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어깨에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3개의 별, 중장, 종장, 군단장급 지휘관에게만 주어지는 까마득하게 높은 계급이었다. 그의 얼굴은 화강감처럼 굳어 있었고 그가 내뿜는 냉정한 카리스마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합참의장의 최측근이자 작전본부장인 이강혁 중장이었다. 이강혁 중장은 헬기에서 내려 먼지 쌓인 연병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강태식과 그의 무리들에게 아주 잠시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머물렀을 뿐이다. 그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질문도 던지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의 관심 밖의 존재였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 한 사람을 향해 있었다. 이 중장은 곧장 박유진에게로 걸어갔다. 아직 강태식의 등을 밟고 서 있는 그녀의 앞에서 그는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별 3개를 단 60만 대군의 최상위 지휘관 중 한 명인 그가 어깨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단 중위를 향해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박유진 중위님, 합참의장님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오직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박유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박유진은 그제야 강태식의 등에서 발을 떼고 그를 향해 마주서서 침착하게 답례했다. 충성, 수고 많으십니다. 장군님. 중장과 중위, 하늘과 땅 차이의 계급을 가진 2사람이 나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경례, 그 이질적인 광경은 그 자체로 박유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이 중장이 가볍게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꺼내들고 강태식과 김민준 중위, 그리고 기절한 다른 장교에게 다가갔다. 당신들을 상관에 대한 폭행 및 하극상, 가혹행위 교사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계적인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헌병들은 강태식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강태식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인형처럼 헌병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갔다. 헬기로 향하는 짧은 길 위로 그의 군홧발이 모래에 끌리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렸다. 한때 연병장을 공포로 지배했던 폭군은 그렇게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죄수처럼 끌려갔다. 병사들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매일같이 두려워했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권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무섭게 집행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잠시 후
두 대의 블랙호크는 다시 한번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강태식이라는 오물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려는 듯. 헬기는 한 점의 미련도 없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연병장에는 고요함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내려앉고 있었다. 강태식 대위가 헬기에 실려 사라진 후 제72보 병연대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조사단은 연대 본부의 임시지휘부를 차리고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그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수준이 아닌 뼈를 깎고 살을 바꾸는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조사단의 방식은 철저하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강태식의 개인 사물함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의 컴퓨터와 모든 서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유진 중위가 조용히 수집해두었던 그의 비리 증거 자료들은 조사단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가 찾아냈던 유료 횡령, 군납비리 의혹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조사단의 칼날이 깊숙이 파고들자 강태식이라는 이름 아래 골마 터져가던 부대의 온갖 치부들이 햇빛 아래 드러났다. 익명 제보 채널이 열리자 지난 몇 년간 강태식과 그의 무리들에게 당해왔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밤늦게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은 다반사였고 훈련 성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심지어 일부 여군들을 상대로는 성희롱적인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이어졌다. 과거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던 병사들은 번번이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상관을 음해하는 문제병사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강태식의 아버지와 외삼촌이라는 뒷배경, 그리고 부대 내에 기생하던 부패한 상급자들이 만들어낸 견고한 방패가 그의 모든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단의 칼날은 강태식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옆에부터 온갖 아첨을 일삼으며 가혹행위에 동참했던 김민준 중위와 그 외의 장교들은 모두 직위 해제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의 비행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대대장과 연대장 역시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에서 해임되었다. 강태식이 쌓아 올렸던 폭력의 제국은 그렇게 뿌리부터 뽑혀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이수아 이병은 조사단의 호출을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임시 조사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중년의 여군 헌병 수사관이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이수아 이병, 편하게 앉아요. 여긴 아무도 이병을 다그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저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수사관의 목소리에 이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보복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얼음물 세례를 받았던 그날의 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강태식에게 당했던 수많은 모욕과 부당한 처사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증언은 강태식의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한 달 뒤 군사재판 결과가 나왔다. 주범 강태식은 초유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군용물 횡령 등 10가지가 넘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5년과 함께 불명예 전역이 결정되었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그의 공범들 역시 각각의 죄목에 따라 실형, 강등, 파면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공석이 된 지휘관 자리에는 군내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능력 있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취임식에서 전 대대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여러분에게 공포가 아닌 존중으로 지휘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힘은 동료를 억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의 연설에 병사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지옥 같았던 부대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박유진 중위가 조용히 이수아 이병의 생활관을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방문에 이수아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위님 어쩐 일로?
박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눌러 자리에 앉혔다. 그냥 잘 지내나 보러 왔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특별한 위로나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이수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자신을 나락에서 구해준 영웅.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네, 중희님 덕분에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이수아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예쁜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선물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기록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수아는 그 만년필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갈 용기의 상징이었다. 박유진은 더 이상 긴 말 없이 조용히 생활관을 나섰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했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제72보병연대의 연병장에는 다시 땀과 함성이 가득 찼지만 공기의 질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비인격적인 폭력과 공포가 없었다.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전우애와 건강한 경쟁심이 자리 잡았다. 새로운 지휘관 아래 부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진정한 강군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아침, 박유진 중위는 자신의 임시 사무실이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촐한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부여되었던 부대 정밀 진단 및 감찰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그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때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새로 부임한 김정훈 중령, 신임 대대장이었다. 그는 군내에서도 손꼽히는 인품과 능력을 갖춘 지휘관이었다. 뜯어날 준비를 하는군. 박중희,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박유진을 단순한 부하 장교가 아닌 부대를 구원한 은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네. 박중희가 아니었다면 이 부대가 얼마나 더 썩어 들어갔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군. 연대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네. 박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과찬이십니다. 대대대장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훌륭한 지휘관께서 부임하셨으니 이제 이곳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동안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긴장한 표정에 이수와 이병이 서 있었다. 이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 달간의 혹독한 변화 속에서 그녀는 군복의 무게를 견뎌낼 줄 아는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해 있었다. 중희님,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수아는 박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가 평생 해본 경례 중 가장 절도 있고 진심이 담긴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그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유진은 조용히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이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견디는 것이다. 그녀는 이수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강한 군인이 되어라. 이수아 이병,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수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활짝 웃어 보였다. 그것은 감사의 미소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굳은 다짐이었다. 잠시 후 박유진은 대대장이 마련해준 평범한 지휘용 세단을 타고 조용히 부대를 떠났다. 그녀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갈 때도 요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72연대를 바라보았다. 한때 폭력과 공포가 가득했던 연병장 위로 이제는 힘찬 구령소리와 건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